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미국장이 금요일 기준으로 또 급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장도 미국장인데 한국장은 더 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주말 중으로 저도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소신껏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뒤에 한번 금투세 관련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니 뭐니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미국 시장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정말로 경기 침체로 가는 거냐? 그럼 지금 주식 다 팔고 떠나야 되는 거냐? 이런 걱정들이 좀 많으실 텐데 관련해서 내용들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 머니코드 구독자 여러분들이 매우 스마트하셔서 제가 좀 강조하고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 최근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시황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라도 짚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시장이나 시황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오히려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HLB 한 종목만 놓고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어제 움직임과 오늘 움직임, HLB의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뭐 양봉 뛰고 음봉 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주가라는 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경우는 거래 정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하루하루가 HLB의 어떤 단독적인 이슈보다는 외부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시세가 이거에 대한 영향이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과 시황에 대해서 반드시 진단을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공부까지는 거의 잘 안 하시는 편이긴 하세요. 자, 어쨌든 오늘은 주말이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황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이거 알고 가셔야 되고요. 무조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아시겠죠?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HLB의 개별 종목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와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건데, HLB 내용이 아니니까 꺼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만큼은 반드시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 대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식으로 좋은 성과를 아직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분들은요, 일단 열의 9은 이 주식에 대한 속성과 주가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그것까지 다 알면 내가 전문가를 하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들 투자를 하고 계셔서 아시고 느끼겠지만 이 주식 투자라는 게 그냥 뭐 아무거나 들고 있으면 돈을 딱딱 갖다 받쳐주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게 주식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쩌면 어지간한 사업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게 이 주식일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쉽게 돈 번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날 주가가 변동을 보이고 또 내 평가 금액도 손실이 깊어졌다가 수익도 컸다가 이걸 놓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 그래도 잘하면 돈을 잘 벌겠고 좋은 전문가 만나면 떼돈 벌겠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물론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결국에 최종 목적지가 이렇게 될 텐데 이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을 이해하기 전에 시장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속성과 주가 변동성에 대한 원리를 먼저 아셔야 돼요. 결국에 주식은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거래를 하면서 시세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호떡 장사를 해요. 근데 이제 전통시장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모양으로 들어가면은 상인들 쭉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통시장 안에서 호떡 장사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미 이 A라는 전통시장 자체는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주변에 보시면 뭐 나물도 팔고 수산물도 팔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팔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호떡은 저 혼자 팔아요. 독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장에 외벽이 무너지면서 천장에서 컨테이너 조각이 뚝뚝 떨어진대요. 위험하죠.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그 떨어지는 거 맞아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라는 막 기사도 나와. A 전통시장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콘크리트를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시장에 올까요? 아무리 여기에 호떡 장인이고 나발이고 뭐 달인이 있다라고 해도 손님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되겠죠. 이 A라는 시장 자체가. 그쵸? 시장에 대한 기능을 못하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물론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걸로 라이더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 배달은 할 수가 있겠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우량하죠? 좋죠? 우리나라 1등 기업이죠? 누가 몰라. 근데 1등이면 뭐해? 지금 금투세니 뭐니 시장 기능 중에 핵심은 거래인데 이 거래를 하기 싫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전통시장 안에 정말 유명한 생활의 달인에도 나온 진짜 미친 호떡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는데
이 시장 안에서 맨날 건달들이 깽판 치고 다니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손님이 들어오겠어요? 안 오겠죠. 거기다가 건물도 노후화돼서 콘크리트 뚝뚝 떨어져. 누가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냥 다른 데 가서 사 먹고 말지.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면은 아무리 유명한 가게가 있더라도 에휴 호떡 그까이 거 뭐 다른 데 거 먹으면 되지 뭐. 호떡이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이 정상적으로 순기능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소소한 호떡일지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여기 되게 유명한 데래. 여기 되게 맛있는 데래 하면서 일단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그 호떡을 사 먹는 거지. 이미 시장 자체가 시장에 대한 기능을 못하면 아무리 유명하고 맛있는 호떡이라도 이 안에 들어있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제가 지금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백종원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예산시장인가요? 거기 막 공사 싹 해가지고 시장 딱 차려놨잖아요. 그렇게 해두면 거기에서는 호떡이든 핫도그든 뭐든 안 먹어보던 것도 사람들이 사 먹게 되고 그게 바로 시장 조성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종목보다 시장이 더 중요한 건데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만 유독 이것 때문에 발목이 더 잡히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하죠. 이 금투세인지 지랄인지 이게 하필 지금 장도 안 좋고 기준금리 인하하는 변곡점에 경기 침체니 뭐니 엔비디아 중심으로 반도체 기술주 다 꺾이고 있고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점에 그 특정 위원이 또 들고 나서가지고 정말 시장을 시끄럽게 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큰 손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증권사나 은행 쪽에 PB들이 모시고 있는 되게 큰 손들의 어떤 기업 오너들이라든지 이런 고객들 있죠. 그런 고객들도 한국 시장 떠날 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고객을 잃게 생겼다고요. 그러한 자금들이 빠져나가면 결국에 한국 시장은 죽은 시장이 돼버린다고. 금투세 하려면 해도 돼요. 좋아요. 근데 왜 굳이 장사 잘 되고 있는 시장에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저쪽 시장이 호떡이 더 맛있어야 하고 문전에서부터 지랄들을 하고 앉았냐고. 이게 지금 경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냐고.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증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기업들이 자본을 확보하고 또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업들의 가치와 몸값을 높여서 주가라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주주들에게 주가 차익 시세와 주주 환원 정책으로 투자자들에게 보답하는 시스템. 이게 기본적인 이론인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주식시장이 죽어버린다라는 거는 기업들의 자본 유치나 자본금이 하락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자기 자본보다는 타인 자본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이 또 발생해요. 그러면 가치가 당연히 희석되고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혹은 가치가 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그럼 주가 차익 시세는 덜 보는 거고 주주환원 정책도 덜 펼치는 거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줄 것이 적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 코 묻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그나마라도 여윳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돈을 열심히 쓰고 소비를 하면서 삶의 여유를 느끼면서 그러면 경기의 선순환이잖아요. 근데 이 지랄로 제대로 세팅도 안 해놓고서 돈을 뜯어 처먹으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이냐라는 거죠. 그래놓고 여러분들 금투세 보안 6종 어쩌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SA 계좌를 가지고서 해외 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비과세를 뭐 3천만 원까지 그쵸? 투자금 기준으로 진짜 죽고 싶냐? 뇌가 없어? 아니 니들이 왜 해외 시장을 투자하고 말고를 논하고 따져. 투자는 투자자들이 알아서 해요. 한국장이든 미국장이든 뭐 인도시장이든 ETF든 파생이든 뭐든 알아서 한다고. 왜 니들이 이런 식으로 특정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들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또 해외 시장에다가 배팅을 하게끔 이렇게 판을 깔아버리냐고. 도대체 당신들은 한국 사람이 맞냐라는 거죠. 아니 세금 걷는 건 좋아요. 근데 한국 시장이나 똑바로 세팅을 하고서 돈을 거두라고. 이 그래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997년부터 지금까지 코스닥의 등락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연봉으로 놓고 볼까요?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비슷한 기간 동안에 나스닥은 1405%가 오르는데 한국은 2008년 최저점 대비해서 188%밖에 안 올라요. 말이 안 되죠.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보통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 물가 상승도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과 비례해서 이 숫자의 절대값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는다면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소홀히 하고 최대 주주만을 위한 결정을 하고 코스닥에서는 또 먹튀를 해도 처벌이 약해. 그리고 찌라시를 뿌려도 깜빵 안 가.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세력이니 뭐니 하는 인간들이 갖고 놀아. 그리고 기업을 건실하게 키우기보다는 상장시켜놓으면 이제 큰돈 들어오니까 한탕 헤쳐먹고서 상장 폐지 당하면 그럼 뭐 끝이야. 상관없어.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하고 먹튀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진짜 가혹할 정도로 잔인하게 처벌을 좀 하고 연기금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상장 심사 자체를 좀 강화를 해서 건실한 기업들만이 상장할 수
수 있도록 하는 게 해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판을 제대로 깔아놓지도 않고 세금 걷어 처먹을 생각만 하고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하라는 식으로 부추기고 앉았고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인가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세팅도 안 된 시장에서 대주주니 최대주주니 그런 인간들의 배떼지만 불리고 피해는 다 고스란히 개미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찌라시에 단독기사에 세력질에 뭐 작전 부띠끄 이런 거나 똑바로 잡고 세금을 걷어가세요. 지금 우리가 이거 뭐 비과세로 한도 늘려준다고 이걸 바라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한국 시장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달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막말로 지금 주가가 7만원도 깨졌잖아요 또 그쵸? 68,900원이거든요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전세계 손꼽아 내놓을 수 있는 반도체 사업 탑2 휴대폰도 탑2에 들어가는 이 기업이 주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요. 삼성전자가 7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향후에 70만원을 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가지 환경이 좀 되고 진짜 제대로 된 값어치를 평가받을 수 있고 또 외국계 자본들도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삼성전자가 70만원 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차라리 삼성전자 7만원에서 70만원까지 10배 먹고 세금 내겠다니까? 근데 7만원이 10만원도 못 가고 앉았으면서 세금이나 받아 처먹으려고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냐고. 제 말이 틀려요? 공감하시나요? 지금 완전 뻘짓하고 있다니까? 저렇게 해서 저 정치인이나 저 당이 무슨 표를 얻으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의도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국민들 눈치나 실실 보면서 배려하는 척 해놓고서 내온 보안법이니 보안 정책이니 이따구로 갖고 와놓고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가지고서 지금 합리화하고 있다고요. 열심히 보안해서 좋은 대안 가져온 척. 그리고 국민 투표 같은 거 의미 없어요. 차라리 찬반을 투표를 하든가.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그걸 보고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왜?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은 거고 국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모든 법안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 자체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자체가 아닌데 왜 지금 저거 가지고 싸부작거리고 앉았냐고. 제가 뭐 파란 당 빨간 당 특정 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당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저 저는 주식쟁이고요.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 생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법안이 나오면 열받잖아요. 이런 식이면. 아무튼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 제 방송이고 제 채널이니까 금투세 관련해서 나도 내 이야기 좀 하겠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 방송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정치적으로 편을 가르자라는 게 아니라 무슨 뜻으로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뭐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국회 입법 예고 쪽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상황을 좀 더 보기는 해야겠죠. 아무튼 이래저래 해서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금투세인지 지랄인지 때문에 한국 시장은 다른 시장 대비해서 수급이 더 안 붙고 있다. 이거는 팩트예요, 여러분들. 근데 한국장 빼고 해외 시장, 특히 미국장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가 진짜 오냐 안 오냐 이게 일단 또 중요할 텐데 오면은 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드릴 이야기가 너무 많고 진짜 끝까지 뜯으면 뜯을 게 정말 많은데 몇 가지 제가 포인트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일단 경기라는 걸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고용, 소비, 생산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보면 고용도 좀 불안불안하죠. 제조나 생산 쪽도 한 5개월 연속 꺾이면서 지난주에 또 생산 관련된 지표 때문에 시장이 크게 무너졌었죠. 소비는 그나마라도 아직 뭐 고용이라든지 생산 대비해서는 양호하지만 저축률이라든지 연체율 같은 것들이 슬슬 올라옵니다. 소비 여력도 녹록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제 발표된 8월 고용 데이터에서는 실업률은 일단 예상치 수준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또 우려하는 건 뭐냐면 3개월 평균 실업률은 최근 12개월 최저값보다 0.57% 정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샤메 법칙이라는 이론상에서는 이게 경기 침체 기준에 해당이 된다라는 또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일부 이론에 해당이 돼요. 근데 장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또 정책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까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표를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고 실제로 또 어떤 거는 오히려 정상이 되어가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소비 쪽으로 뭐 CPI 중심으로 해서 지표 발표가 있죠. 이걸로 또 한바탕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를 또 갖다 붙일지 아니면 이제 물가 안정이라고 갖다 붙일지는 뭐 CPI라든지 PC라든지 발표가 되고 나서 세부 항목을 봐야 코멘트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9월 달에 진행할 금리 인하는요. 제가 계속 영상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리 인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를 맞이한다, 그러면 굉장히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M2 통화 증가라고 하죠. 통화 증가율. 이 M2 통화 증가율이 코로나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풀렸죠. 지난 30년 동안 풀었던 것보다 코로나 때 풀었던 돈이 더 많아요. 대략적으로 22조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겨우 이제 1조 회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쉽게 말하면 21조 정도를 풀고도 경기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장에 21조의 돈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 침체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는 맞긴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 여러 가지 주요 지표들이 계속 좀 꺾이면서 부진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경기가 꺾인 것도 맞아요. 근데 꺾인 게 아니라 꺾은 거죠. 경기라는 건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과열이 되면 연준에서 통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은 비슷하게 동행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근데 물가가 경제 성장률을 많이 앞질러 가게 되면 오히려 너무 경기가 과열됐다라는 시그널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에 통화정책 사이클에서 미국의 GDP 성장률이 3%대 툭툭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CPI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대 7%대까지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물가는 7%대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은 3%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좀 다운시켜서 경제 성장률과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GDP가 2%대면 물가도 2%대에 잘 안착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되냐 마냐인 거죠. 일단 7층에서부터 떨어지고는 있어요. 쭉 떨어지고는 있는데 2층에서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2층까지는 안 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니까는 이거는 지하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하로 가면 경기 침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떨어지긴 떨어지는 건데 다들 겁내고 피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를 논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GDP 같은 경우에도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도 꺾여야 되고요. 신용위기도 좀 커야 되고 대출 증가율도 이빠이 땡겨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둔화, 경기 후퇴기로 들어가는 건 맞지만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심각하게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은 긴급 FOMC라도 열어서 지금 금리를 빨리 내려야 돼요. 근데 금리를 내리긴 내릴 건데 0.25 내리냐 0.5 내리냐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논할 만큼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시장에서 생각하는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리세션이 오면 미국 지수도 이거 차트 다 깨져야 돼요. 근데 지금 해외 시장 보세요.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도 차트가 그렇게 심각하게 깨진 상황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추세도 아직 그렇게 크게 이탈한 상황도 아니고요. 많이 빠져봐야 여기서 16,000포인트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단기 저점으로 놓고 보면은 대략적으로 16,400에서 500 사이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택도 없어요. 물론 미국장이랑 똑같은 관점으로 추세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2,400까지도 하방 룸이 열려 있어요. 꽤나 큰 폭의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매수 수요도 안 받쳐주고 금투세니 뭐니 하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없잖아요. 이래버리면 골 때리는 거야 이거.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또 뭐냐, 여기서 지수가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빠질 만큼 빠졌을 때 그럼 어쨌든 다시 이렇게 뚝 빠지면 또 올라오잖아요. 여기서도 빠지고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빠지고 올라와요. 연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그 추세선의 핵심적인 지지선인 건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이번 하락도 2,400까지 빠지고 튕겨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주식들이 올라오느냐,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어떤 주식이 올라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여기예요. 그쵸?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 제일 위와 제일 밑에 0부터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수준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손절을 하거나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손절을 하려면 위에서 했어야죠. 위에서 손절을 해서 이만큼의 손실을 아끼려고 손절을 하는 건데 지금 이거 의미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도 모르고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어디서 반등이 나오든지 간에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거냐, 최근에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던 이 대형주 두 종목, 꼭 무조건 이 종목이 먼저 가장 빠르게 오릅니다 이건 아니지만 대형주를 보셔야 돼요. 지금은 무조건 대형주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점에서는 숏 배팅을 하거나 인버스 이런 거는 의미가 크지 않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기대치나 가이던스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빠졌거든요.
빠졌거든요. 근데 실적 자체는 일단 여전히 좋기도 좋지만 어쨌든 지금 반도체에 대한 정점 논란, 그리고 또 AI라는 섹터도 새로운 산업혁명이잖아요. 2차 전지도 지금 2차 캐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AI 산업 같은 경우에도 1차 캐즘에 지금 진입을 합니다. 1차 캐즘은 보통 시장 점유율 5% 수준에서 한번 나타나고 2차 캐즘은 한 16에서 18%대 한번 나타나요. 전기차는 지금 2차 캐즘을 맞이하고 있는 거고 AI도 1차 캐즘에 들어갑니다. 왜? 엔비디아가 열심히 GPU 팔았고 하드웨어 쪽은 성과가 좋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챗 GPT 같은 정도 수준? 아니면은 뭐 알고리즘 검색이라든지 데이터화하는 거, 오픈 AI라든지 생성형 AI라든지 뭐 이 정도 수준이지 당장에 진짜 우리 인류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가 딱 이 정도 수준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꺾이고 지금 캐즘이니 뭐니 정점을 논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1차 캐즘을 극복하려면 반도체를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사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인류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AI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오지 않으면 이 캐즘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에 AI의 캐즘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도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당분간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직전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한 번 더 갈아치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조심해야 되고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의 시장을 주도해오던 종목들 사면 안 된다. 주도주의 흐름이 끝난다. 이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방어주의 성향이나 가치주의 성향이나 소외주의 성향들로 접근을 해야 된다. 짜잘한 잔잔바리 종목들 여러분들 애매한 것들 들고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오히려 이 종목들이 코스피 지수도 좀 빠지고 장이 안 좋을 때 과감하게 이쪽으로 교체를 해두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반등이 나올 때 가장 크고 가장 우선적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어제도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각각 몇 년도 이후의 평균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항상 9월 달에는 장이 안 좋아요.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9월 달에 장이 늘 안 좋아요. 상승 확률이 0%예요. 0%. 그러니까 9월은 그냥 거의 죽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건데, 근데 그 뒤에 보면 1년 중에 가장 장이 좋을 때가 11월입니다. 11월. 10월 달도 상승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또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 있든 손해본 종목이 있든 손실본 종목이 있든 혹은 손실은 안 봤지만 수익을 좀 크게 땡기려면 지금 이 현재 9월 달에 세팅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두 달만 그냥 가만히 묵혀두시면 그거 가지고 너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형주니까 비중도 크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렇죠? 금투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끄럽긴 시끄럽지만 확률적으로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봐요. 이렇게 쉽게 시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예가 될 것 같기는 해요. 1년이라도, 하다못해 1년이라도. 아무튼 뭐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거 대형주로 무조건 지금 옮기셔야 된다. 그래야 1년 중에 가장 좋은 시기에 수익을 크게 땡길 수가 있고 지금 최악처럼 불리고 있는 이 최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뽑아놓은 이 대형주 두 종목 무조건 편입하세요. 이유 불문 편입하세요. HLB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 여력 있으신 분들 이쪽으로 싹 다 몰아두세요. 진짜 큰돈 법니다. 농담 아니고. 저는 원래 대형주 플레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3만원부터 추천드려서 추천가 대비해서 고점까지 71%나 올랐잖아요. 또 대형주 뭐 있어요? 현대로템 같은 것들도 43%나 올랐단 말이야. 삼성 SDI 최근에 언급드린 가격부터 최고점까지 18% 올랐어요. 이건 이제 며칠 안 됐잖아요. 그쵸? 시총 한 1조 원짜리 종목들도 42%대, 80%대까지 이렇게 수익을 다 냈던 종목이고 HLB도 따지고 보면 대형주잖아요. 7조, 8조 하는데 고가까지 95% 수익 찍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진짜. 대형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넣어두세요. 혹시나 여러분들 여유자금 있다? 딴 데서 끌어와서 넣어도 될 만큼 좋은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4분기에 반등장 꼭 기회를 좀 잡으셔야 되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난 이거 진짜 물려서 좀 골치 아프다 혹은 전망이 좀 궁금하다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로 종목 이름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싹 다 취합을 해서 영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종목 진단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종목 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진짜 전문가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고
지들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문자 남겨보세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공개적으로 올려드리고서 뷰를 한번 설명 싹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용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진짜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미 제가 추천을 드린 종목들 보면은 잡주가 없잖아요. 잡주가 하나도 없어. 그쵸? 수익 손실을 떠나서 잡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잡주를 추천한다라는 것은 전문가로서 자질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비정상적인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몇백 프로 낸다라고 한들 운인 거지 그건 절대 실력이 아닙니다. 잡주를 추천하는 거는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들에게 기본적인 예의가 안 돼 처먹은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정규반으로 오신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새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쓰레기통에 있는 물건을 주워다가 준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물건 사러 갔는데 쓰레기통에서 물건 꺼내주면 기분 좋아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쓰레기통에서 나온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정직한 전문가에게 뭐라도 좀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드릴 때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조금 수위 높은 비속어들도 좀 섞어서 얘기했는데 한번 또 제가 입이 터지면은 큰 소리 칠 땐 또 치는 사람입니다. 너그러이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대형주 필요하신 분들은 대형주라고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고민되거나 진단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면 또 종목 이름만 그냥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한 번에 영상 컨텐츠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여를 좀 해주시고요. 신청자가 없으면 컨텐츠는 제작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